네, 연초 들어서 중국 증시에 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증시는 2월 효과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록기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를 대해서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일단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중국 증시가 흐름의 변동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연초에서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말씀드렸던 그 시클리컬 장세가 조금 확연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TD로는 아직 중국이 상해 종합 역시 좀 마이너스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해 종합이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틀 전에는 좀 급락을 했다가 어제는 좀 큰 폭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는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 같고요. 사실 올림픽 때문에 사실 내수가 중국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중국 내수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중국의 고용 환경이라든지 뭐 실업률 그리고 이제 소득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그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중국의 내수 체력이 많이 약해졌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뭐 서비스 자영업자들까지 좀 많이 좀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내수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은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중국은 다른 나라랑 달리 그 위드 코로나가 아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10월까지 좀 계속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림픽이 끝난다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빠르게 변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제한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에 따른 그런 내수 쪽의 효과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증시에 가장 기대하는 거는 부양책이 아니겠습니까? 부양책이 네.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봐야 되는지 최근 이 중국의 국영 펀드가 자국 빅테크 기업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까? 사실은 중국은 정책 완화를 상반기에 좀 강하게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살펴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오히려 정책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펼쳤었던 국가이고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중국의 이제 수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지위는 다시 조금 굳건해졌고 그 결과 이제 중국은 작년 기준으로도 이제 7천억 달러 수준의 이제 역대급 무역 흑자를 이뤄냈고 사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정책의 선택지가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작년을 한 해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중국 국채 금리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양국이 한 100bp 가량 줄어들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중국은 생산자 물가만 올라갔을 뿐이 이제 소비자 물가는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 이제 같이 계산을 한 실질 금리를 본다면은 오히려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중국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아직까지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중국은 충분히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국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금리 인하의 효과를 못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창구 지도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신용 증가가 되는 여부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이 작년에도 상당 부분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 2분기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게 확인이 된다면 사실 중국의 그런 부양책 자체는 좀 신뢰할 만하고 이에 따른 좀 투자 전략을 수립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국은 역대 경제 교과서에서 나온 네. 그런 이론에 사실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네. 저는 가장 케인지안 경제학에 맞는 흐름으로 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네. 케인즈가 국가가 전체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케인즈고 네. 그래서 케인즈 학파들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는 국제적인 신인도가 네.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한 번 크게 당해본 경험이 없어서 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공조 체제 네.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올림픽이 끝나고 경기 부양을 한다. 네. 부동산이 전체 중국 경제 성장, 내수 성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니까 부동산 시장을 끌어주기 위해서라도 돈을 풀 것이다. 근데 푼다 목적이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있다. 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소비자 물가는 정부가 누른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개인들의 소비가 있을 텐데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은 국영 기업도 많다 보니까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이것을 반영하는 속도가 상당 부분 빠른데 실제로 기업들에서 일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국의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다 보니까 네. 실제로 돈이 되더라도 그 투자를 하는데 꺼려하는 기업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는데 어려웠었고 개인들 역시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실제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 중국이 그런 중소기업들이 고용 환경도 안 좋고 소득 부분들도 실제로 노동에 의한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투자에 의한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정책 대비 소비 부분들은 좀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로 본다면은 그 개인의 소비보다는 그 기업들의 투자 쪽을 주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중국이 1년 동안 이어왔던 이 빅테크 때리기였죠. 이 플랫폼 규제가 네.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어제 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알리바바라든지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네. 이제 그것이 조금 해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국 증시를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는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중국 증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신 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대답을 먼저 드리면은 사실은 중국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왔고 시장의 주목을 받던 거는 작년부터였을 텐데 네. 중국이 플랫폼 규제를 하다가 자체적으로 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언급을 안 했다가 다시 경기 안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플랫폼 규제를 내놨었거든요. 그게 연초까지도 그런 흐름은 큰 변화가 없고 사실은 플랫폼 규제의 시기를 저는 올해 10월 그러니까 시진핑 2기 지도부에서 3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그 당대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기 지도부 때도 그런 저희가 흔히 아는 5대 공급 개혁들을 해왔었었고 네. 그런 게 2기 지도부 당시에는 그런 미중 갈등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은 것뿐이지 2기 지도부의 목표로서 그 플랫폼 규제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 10월까지는 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겠지만 네. 그 규제라는 기조 자체를 완벽하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워낙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여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홍콩 있는데 증시에 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 심리가 조금은 작년보다는 조금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강화를 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대외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취약한 홍콩보다는 이제 본토가 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중국이 아까 좀 생산자 쪽은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 상승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뭐 중국이 지금 소재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전력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해외에서도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될 것 같고 이런 업종들을
주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 차원에서도 이제 성장주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 혹은 이제 심천 종합보다도 상해 종합이 가장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미국과 러시아 뭐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발생하고 미국이 네. 전혀 상관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하는 모든 충격들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안전이 되면 그때 중국 시장이 그 수혜를 누리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얄미운 거예요. 네. 우리는 진짜 힘들게 고생해서 정책 다 쏟아붓는데 네. 이 친구들은 환율도 안 올리고 금리도 인하 안 하고 우리를 뭐 무역 관련된 계약 맺은 것도 다 이행하지도 않고 네. 그냥 베이징 올림픽이나 즐기다가 나중에 한 연말쯤 돼서 미국이 또 증시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중국도 덩달아서 경기 좋아지고 이거는 좀 밸런싱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미국의 그런 억울한, 그러니까 얄미웠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그 코로나 2년 동안 그 미국의 정부랑 은행들이 이제 그럼요. 풀었던 돈의 양을 보면은 정말 중국은 오히려 재정 적자 측면,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역대급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었고 네. 통화 정책 역시 인민은행이 풀었던 자산 증가율 자체를 본다면은 이제 두 자릿수도 안 되거든요. 이게 네. 그만큼 적게 풀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공장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계속 수출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사실 외환 보유고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오르지 못하는 과정에서 중국 혼자 달러를 쌓을 수 있었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 달러가 제일 유출되는 경로가 사실은 해외 여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2년 동안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못 네. 나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경상계정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달러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방향과 상관없이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올해도 본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신흥국들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수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인다면 원자재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수 자체가 좀 적어진다면 기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무역 흑자 폭도 유지될 수 있고 여행 수지 적자 폭은 여전히 제한된다면 사실 중국은 올해도 똑같이 작년과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정책을 완화하는 게 이제 제대로 확인이 된다면은 사실 올해 2분기에 중국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목해야 할 중국 증시의 리스크 요인 아니면 또는 이벤트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중국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 금리가 좀 상승하는 기조다 보니까 저 그런 부분들이 중국 역시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대외 금리 상승 압력이 더욱더 높아진다면은 이는 이제 중국 중화권 증시에도 일부분 이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서비스업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에 대한 규제 흐름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올해 1년 늘어서 본다면은 2월 올림픽이나 그런 이제 3월 양해보다는 10월에 있는 당대회를 가장 먼저 네.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 3월 전에 그 2월 효과라고 해서 사실 2월 네. 달에 많은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번 2월에는 어떻습니까? 2월에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 2월 달까지도 이제 그 경제 지표 관련된 숫자들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정책 기대감만 확인이 된다면은 확실히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는 이번에 원래는 2, 3월이지만 올해는 10월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상해 주가도 그렇고 홍콩 지수도 그렇고 네. 하락 반전으로 돌아섰네요. 미국 선물은 소비자 물가를 기다리면서 역시 조금 약보합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경제가 요즘 이렇게 상당히 미국과 중심으로 해서 네. 중국을 중심으로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